100배, 200배 수익이 났을 거다.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더라고요. 완전히 실적이 박살 났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슈퍼 투자자들, 또 투자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일정한 수익을 낸 게 아니다라는 거죠. 공부는 투자에서 성공하는데 한 30% 정도의 역할밖에, 나머지 70%가 뭐냐 하면 엉덩이입니다. 한 종목에 네가 정말 자신 있으면 몰빵해라. 예. 투자하는 친구들하고 만나면 30% 정도는 그냥 이제 뭐 사는 얘기하고, 한 70% 정도는 사실 제가 박성진 대표님 한번 좀 모시려고 계속 이제 저기는 했는데, 원체 그 전에는 친분이 없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도 죄송한 게 방송으로 모셔야지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대놓고 접근을 하는 게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아는 지인분들 통해서 먼저 이렇게 언지를 살살 넣었고, 그래도 이게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은 별 말씀. 그래서 진짜 꼭 한번 저는 모셔보고 싶었습니다. 네, 하여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셨죠? 그렇죠. 뭐 걸어서 한 100m? 진짜 지난번 이건규 대표님 나오셨을 때 사무실이 바로 옆입니다. 그러니까 이건규 대표 같은 층 바로 옆에 붙어 있으시잖아요. 9번 아이언도 아닌 것 같고 진짜 한 샌드웨지 정도 거리, 그렇죠? 어프로치 거리. 그래서 혹시나 심심하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대호야 카메라 좀 켜라. 그럼 바로 카메라 켜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심심할 땐 쉬어야 되는데 방송을 하게 되면 제가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제 부탁을 드려서 드디어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근데 안타까운 게 이현 투자자문이 더 이상 그 신규 고객을 받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게 벌써 6월 말쯤 공지. 7월 말에 마감. 7월 말에 마감하셨던 거예요? 공지는 5월 말 공지를 했었죠. 신규 고객 돈을 가져와도 안 받는다. 그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인데. 근데 이제 제가 사실 투자를 시작을 할 때부터 이제 벤자민 그레엄을 통해서 투자를 배웠고, 그래서 이제 벤자민 그레엄하고 또 벤자민 그레엄의 제자인 워렌 버핏을 모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투자 스타일도 모방을 했고, 또 벤자민 그레엄의 조언 중에서 이제 투자하는 거 말고 이제 투자 자문사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벤자민 그레엄이 또 조언한 게 있는데, 이제 거기를 보면 사이즈가 너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역량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제 어느 정도 제한된 사이즈로 운용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벤자민 그레엄이 조언을 하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자문사를 창업할 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되면 클로징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제 능력 자체가 뭐 너무 큰 돈을 굴릴 능력은 아직 안 돼서 진짜 작고 알차게 이렇게 하시려는 거고, 그게 굉장히 빠르게 달성이 되셨죠. 거의 이현 투자자문이 여러분 설립된 지 이제 2년 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뭐 목표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운도 많이 따라줬던 게 이제 작년이 사실 그 코로나 사태로 주식시장, 이제 제가 좀 뭐 징크스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전업 투자자를 처음 시작을 한 게 2007년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시작하자마자 다음에 뭐 금융위기로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업 투자하고 나서 이 정도면 뭐 어떤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전업을 했었는데, 곧바로 다음에 뭐 30몇 % 이제 손실을 보게 되고, 그래서 다시 직장에 취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걱정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하여튼 뭐 곧바로 이제 2009년 이후로 V자 반등을 해서 이제 회복이 됐었고, 또 저희가 이제 이현 투자자문을 만든 게 2019년에 만들었는데, 설립하고 나서 이제 곧바로 뭐 몇 개월 안 돼서 코로나 사태로 대폭락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뭐 거의 평가손이 뭐 마이너스 30 몇 % 이렇게까지 갔었었는데, 다 그랬죠?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행운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주가 폭락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저희 고객분들을 보면 과거에는 한 번도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거나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하여튼 꽤 되십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과거에 주식 투자를 한 1, 20년 전에 했지만 네. 그때 이제 쓰라린 경험을 떠나셨던 분들. 네, 가지고 이제 주식시장을 다시는 찾아보지 않겠다. 네. 이런 분들이 작년에 다시 주식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셨고 또 이제 하여튼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이제 저희 회사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렇게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라임 사태다, 옵티머스 사태다 하면서 이쪽에 누군가 이제 돈을 맡기는 거에 대한 이제 사람들이 거부반이 되게 커졌을 때였는데 오히려 이런 투자자분은 훨씬 더 많은 이제 관심을 받으셨고, 그래서 제가 박성진 대표님의 스타일일지 뭘지는 모르겠는데 외형보다는 이제 내실을 추구하신다는 게 이제 단적인 사례가, 이거 제가 그냥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홈페이지를 찾아봤는데 네. 홈페이지가 네, 없나요? 블로그를 홈페이지로 예. 쓰고 있습니다. 엔간한 그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나 그 외형적으로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그냥 잘 갖춰놓고 막 이런 데가 많은데 아예 홈페이지가 없고 거의 그냥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로만 이렇게 회사 소개를 해놓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홈페이지를 일단 만들려면 네. 비용도 비용이지만 네. 그 내용을 이제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네. 그 홈페이지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것 자체가 예. 좀 쉽진 않아서. 근데 블로그 같은 경우는 그냥 얼마든지 그냥 바로 그냥 글 이렇게 쓰면 글 되니까요. 올리고 이렇게 쉬워서 하여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고객들한테 회사를 알리고 영업하는 거를 별로 네.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박성진 대표님 여기 나와서 하시는 말씀은 거의 한 절반 이상이 책 이야기고 네. 그 나머지 절반은 거의 이제 가치 투자 이야기여서 네. 어떤 분들은 구체적인 전략이라든지 산업 종목 얘기를 이제 안 하시니까 그래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아쉽다라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러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종목 얘기나 시황이나 이런 거는 제가 시황은 제가 알지도 잘 못하는 분야라서 할 얘기도 없고요. 근데 이제 종목 얘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해상충 문제가 생길 그렇죠. 수가 있어서 네, 저희가 고객자산을 조심스럽죠. 운용을 하는데 함부로 종목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고 해서 이제 음. 그런 걸 빼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결국 투자에 대한 자세나 철학이나 원칙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는 사실 이미 네. 100년 전에 네. 7, 80년 전에 벤자민 그레엄부터 그레엄. 해서 네. 수많은 투자 대가들이 이미 다 한 얘기라서 제가 그렇게 새롭게 할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책 가지고 네. 대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들이 지금 돌이켜 봐도 여전히 유효하고 쓸모가 있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저는 주로 해왔죠. 네. 그래서 저희도 원래 박성진 대표님이 좋은 책 한 권 읽고 나서 와이스트리트 한번 나가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좋은 책이 아직은 이제 엄선이 안 되셨다고 해서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더 저희가 기회를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차기 섭외까지 완료했고요. 대표님 근데 진짜 매크로 지표를 아예 안 보세요 그러면? 아예 안 보는데요. 네. 이제 사실은 저도 투자하던 초기에는 네. 매크로 지표를 좀 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8년 금융위기 때 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투자를 처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게 2000년 초반, 네. 2003년 요 무렵부터 이제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네. 이제 큰 폭락을 이제 직접 경험을 한 거는 그 2008년 금융위기가 저도 이제 처음이거든요. 네. 이제 그 전에 IMF를 경험하신 투자자분들도 계신데 그때는 IMF를 겪긴 했지만 그때는 이제 제가 투자를 하진 않았어서 네. 하여튼 본격적인 그 큰 위기를 겪은 게 그 2008년 금융위기인데 네. 이제 그때 이제 저도 사실은 좀 거시경제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졌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여러 경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앞으로의 경제 전망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 또 이제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네. 그런 책들을 가지고 저도 사실 거시경제에 대해서 그때 공부를 좀 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그걸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많은 그런 책들 같은 경우는 비관주의 책들이 되게 많습니다.
앞으로 뭐 환율이 폭등할 것이다. 네. 앞으로 뭐 그 외환위기가 닥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류의 책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래야 책이 잘 팔리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 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뭐 밝은 면을 볼 것인가 어두운 면을 볼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경제학자분들이나 지식인 분들은 네. 아무래도 좀 비관적인 면을 네. 강조하고 뭐 이렇게 보시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을 읽어보면 사실은 굉장히 혹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정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근거들을 대면서 네. 앞으로 뭐 환율이 폭등할 것이다, 금융위기가 닥칠 것이다 이런 논거들을 제시를 하는데 그걸 읽다 보면 사실은 그런 시나리오나 이야기에 말려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저도 사실은 이제 그걸 보고 뭐 잠깐 동안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좀 두려운 마음으로 뭐 받아들였었는데 하여튼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투자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걸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때 느꼈었고요. 그리고 여러 투자 대가들이 사실 하는 얘기도 뭐 피터 린치도 네. 그렇고 뭐 워렌 버핏도 그렇고 사실 거시경제 분석할 시간에 기업 공부 하나 더 하는 게 낫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네. 그때 제가 절실하게 그걸 깨달았죠. 이래서 대가들이 거시를 보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그때 확실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반론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밀물이냐 썰물이냐에 따라서 좀 뭐라 해야 될까, 헤엄을 칠 때도 좀 달라져야 될 테고, 또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이 원체도 이제 중요한 나라다 보니까 요즘에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수출 증가율이 뭐 이제 꺾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게 대기업, 중소기업, 어차피 중소기업도 협력사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찌됐든 간에 거기에 다 좌우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결과를 알고 나면 네. 당연히 예. 앞으로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 오르더라도 얼마나 오를지, 네. 뭐 앞으로 수출이 뭐 미국 경제나 중국 경제가 얼마나 좋아져서 수출이 얼마나 호황일지 네. 이런 거를 알 수 있으면 물론 알아내서 투자를 하는 게 예. 당연히 뭐 좋겠죠. 결과를 안다면. 네, 결과를 안다면. 네. 근데 사실은 그거를 미리 아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이 와이스트리트에도 네. 여러 투자 대가 분들이 출연하신 걸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 그분들을 보시면 네. 예를 들면 작년에 코로나 위기를 예측하신 분은 없죠. 아마 하나도 없으실 거고요. 그리고 또 2008년 금융위기 역시 제대로 예측을 해서 미리 현금을 잔뜩 확보해 놓고 대비를 하셨던 분은 네. 아마 거의 없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이제 마이클 버리 박사님만 섭외를 하면 네.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투자로 실제로 큰 돈을 버신 분들이 예, 맞습니다. 그런 거시경제를 잘 예측해서 돈을 버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제 주위에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커다란 위기를 그냥 주식을 잔뜩 들고 폭락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그렇죠. 버텨내서 다들 돈을 버신 거지. 그 외환위기나 뭐 금융위기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예측해서 돈을 버신 분들은 제가 아는 한은 없다. 그 말씀이신 즉슨 거시경제 지표가 안 중요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네.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안 보는 것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대표님이 이제 개인 투자를 하실 시절이나 수익률이 좋았던 시절하고 거시경제 지표가 이제 좋았던 거 혹은 안 좋았던 그 시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좀 어떨까요? 상관성이 좀 있을까요? 아예 없나요? 저는 이제 사실 거시경제 지표를 안 봐서 뭐 네. 그런 비교 작업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수익이 좋았던 시기가 이제 네. 결국 주식시장이 좋을 때 이제 수익이 좋았던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긴 한데 제가 이제 돌이켜보면 제 수익이 좋았던 게 이제 2003, 4, 5, 6년? 네. 7년? 뭐 요때 이제 그 시장이 제일 좋았을 때 이제 그때 수익이 가장 좋았었고 그리고 사실은 많은 가치 투자자 분들이 네. 과거 한 3, 4년 동안 좀 힘들었었던 시기였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저 역시 이제 뭐 예전에 비해서는 과거 한 3, 4년 정도가 이제 네. 수익률이 좀 약간 떨어졌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즈음이면 2015년이었던가요? 막 삼성전자만 오르던 시절이 있었고 네, 막 네. 바이오주만 네, 올랐던 시절이 있고 그럴 때가 제일 힘들죠. 맞아요. 네. 그때는 거의 대부분 가치 투자자분들이 네. 이제 끙끙 네. 앓고 있었죠. 네. 근데 이제 대표님 스타일이 뭐 물론 이제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그게 아니라면
괜찮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에 성공을 하려면 좋은 기업을 네. 싼 가격에 사야 된다. 그럴 수만 있다면 뭐 최고죠. 그 좋은 기업을 그러니까 이제 원더풀 컴퍼니를 예. 좀 적당한 가격에 사는 거하고 네. 이제 그냥 굿 컴퍼니를 원더풀 프라이스에 사는 거하고 예. 이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원더풀 컴퍼니, 그러니까 좋은 기업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원더풀 컴퍼니를 골라내서 네. 10년, 20년 계속 기업이 성장하는 성장의 과실을 누릴 수 있으면 물론 좋긴 하겠는데 네. 그게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사례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에 투자를 해서 네. 코카콜라가 뭐 과거 20년, 30년 계속 성장을 하는 거를 워렌 버핏이 그 수익을 다 올린 거를 보고 네. 나도 이제 저런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긴 하지만 네.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과연 그 코카콜라 컴퍼니를 골라낼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그 향후 20, 30년 계속 성장할 기업을 고른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거보다는 그냥 괜찮은 기업을 네. 굉장히 싼 가격에 사서 네. 그 이제 적당한 가격으로 올라올 때까지 네. 보유를 해서 뭐 수익을 내는 그런 방식이 사실은 일반인들 투자자가 따라하기도 훨씬 쉽고 또 그런 기회를 발견하기가 훨씬 쉬워서 저는 이제 그런 투자를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게 대표님한테는 쉬울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인들한테도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인들 눈에는 굿 컴퍼니보다는 원더풀 컴퍼니가 훨씬 더 쉽게 눈에 띄잖아요. 시총 상위에 있을 수도 있고 핫한 기업들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주가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한데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다시 이제 뒤집어 보면은 좋은 기업일지라도 밸류가 높은 회사들 뭐 인터넷 게임, 바이오, 뭐 최근에 2차 전지 이쪽까지는 그럼 거의 뭐 투자를 좀 잘 안 하신다는 근데 이제 뜻일까요? 그 원더풀 컴퍼니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네. 보면은 다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30년 전에 삼성전자를 사면 지금 뭐 100배, 200배 수익이 났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이니까 하는 얘기죠. 네, 지금 이제 돌아보니까 삼성전자가 원더풀 컴퍼니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뭐 라디오 팔고 설탕 팔 때 누가 네, 이런 근데 삼성이 30년 전에 삼성전자 그 시기로 돌아가면 예. 사실 그때 삼성전자랑 LG전자가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한때는 뭐 LG전자가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더 예. 높은 시기도 있었었고 예. 삼성전자가 LG전자보다 뭐 많아봐야 한 2배 정도 시총 차이 그 정도 나던 시절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시기에 과연 사람들이 삼성전자랑 LG전자 중에서 LG전자는 아니고 삼성전자가 30년 후에 100배가 날 거다라고 과연 예상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약간 좀 부정적이고요. 지금 또 거꾸로 네. 지금 삼성전자가 원더풀 컴퍼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면 네. 30년 후에 과연 100배가 날까 예. 생각을 해보면 또 저는 그것도 좀 또 반신반의하죠. 부정적입니다. 네. 근데 사람인지라 진짜 막 30배 날아갈 종목 찾고 싶고 500배 급등할 종목 찾고 싶고 30년 후에도 원더풀 컴퍼니로 남아있을 혹은 성장할 기업을 찾고는 싶은데 네. 그럼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저도 이제 사실 그런 예. 기업을 찾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런 기업을 찾고 싶은데 예. 제 능력으로는 아이, 어떤 그 기업의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을 그리는 게 제 네.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방금 얘기를 드렸듯이 삼성전자가 과연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를 제가 그려보는 게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서 예를 들면은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기업이 네.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다라고 최고였죠.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아모레 퍼시픽이 이제 중국 사드 사태 터지면서 완전히 실적이 박살 났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그 원더풀 컴퍼니라는 게 결국은 사람들이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고요. 만약에 한 7, 8년 전에 사람들한테 원더풀 컴퍼니 10개만 꼽아봐라 라고 하면 네. 그 10개 안에 아마 아모레 퍼시픽이나 한샘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아마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어려워지네요. 네, 하여튼 그 미리 원더풀 컴퍼니를 알 수 있으면 좋긴 한데 네.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이미 원더풀 컴퍼니가 된 기업은 알 수 있어도 네. 10년 후, 20년 후에 원더풀 컴퍼니가 될 기업을 그 전에 미리 아는 거는 정말 뭐 워런 버핏 같은 뭐 그런 뭐 대가 정말 초고수가 아니고서는 사실 알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럼 결국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기업하고 동행하다 보면 이 회사가 정말로 굿에서 원더풀이 돼 가는지는 그때는 이제 같이 동행하면서 네. 볼 수는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소림사 들어가서 우리가 무술을 배울 때 네. 뭐 들어가자마자 뭐 초절정 무술을 뭐 가르쳐 주진 않잖아요. 처음에 양파부터 뭐 까야죠. 네, 예. 양파 까고 뭐 물 깃고 예, 뭐 마당 예. 쓸고 뭐 이런 네. 거부터 해서 내공을 쌓은 다음에 예. 이제 초절정 무공을 배우는 것처럼 네. 투자자들도 처음에는 그런 꽁초를 열심히 주워보는 게 사실은 그런 내공을 쌓는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진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담배꽁초 이론이 그 벤자민 그레이엄 네. 선생님이 네. 하셨던 말씀으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생각이 한 5, 6년 전이라면 담배꽁초 줍는 전략이 굉장히 좋았을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 뭐 4차 산업이네, 뭐 성장주네 하는 상황에서 뭐 이것도 이게 결과론입니다. 사실 한 1, 2년 사이의 결과론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막 PER 40배, 뭐 80배 지금 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게 2023년이 아니라 24년 실적을 이제 땡겨와서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담배꽁초 전략 이야기하고 있으면 너무 2차 산업, 3차 산업 시대의 투자 전략으로 남아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의문도 저는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벤자민 그레엄의 투자를 담배꽁초 투자라고 얘기를 해서 네. 이제 좀 벤자민 그레엄의 투자를 좀 폄하하는 네, 그런 그럴 부분이 수도 좀 있는데, 있는데요. 예. 근데 사실은 벤자민 그레엄의 투자 철학은 그런 네. 담배꽁초 투자라기보다는 그게 전부는 네, 아니죠. 우리가 네. 표현을 좀 그렇게 네. 해서 그런데.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가치를 알 수 있는 기업을 내가 생각한 가치보다 충분히 싼 가격에 사서 그 가치의 가격이 도달을 하면 이제 매도하는 전략인데 어떻게 보면 좀 호흡이 네.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뭐 10년 후, 20년 후 미래를 보고 이제 투자하시는 거고, 예를 들면 이제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10년 후, 20년 후에 테슬라가 뭐 자동차 시장을 장악할 거다, 자동차 플랫폼 시장을 장악할 거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투자를 하시고, 예를 들면 또 뭐 쿠팡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네. 쿠팡이 지금 뭐 수백억 적자를 내고 있지만 한 10년 후 뭐 이렇게 되면 아마 한국 뭐 유통 시장에 뭐 네. 대부분을 쿠팡이 장악하게 될 거니까 뭐 지금 사도 싸다,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데, 이제 저희 같은 투자자는 사실 10년 후, 20년 후에 네. 정말 쿠팡이, 테슬라가 네. 그런 모습으로 될지를 네. 알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 보면 그럴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고 이제 네. 그것 때문에 투자를 하긴 하지만 정말로 10년 후에 그렇게 될까는 저희는 알 수 없다고 보여서, 이제 그거보다는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년 정도를 내다보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요. 그래서 이제 3년 후에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 가능성이 꽤 높고, 이 회사가 3년 후에 벌 돈에 비해서 지금 충분히 싼가를 네. 따져서 이제 투자를 하는 편인데요. 예. 근데 이제 그런 투자가 10년 후, 20년 후에 이 기업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해서 주가가 이제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높잖아요. 쿠팡, 그렇죠. 테슬라 이런 것들은 뭐 지금은 돈을 하나도 못 버는데도 뭐 수조 원, 수백조 원의 가치를 네. 받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투자보다는 좀 더 쉬운 투자라서 이제 그렇게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또 별 말씀, 또 쉬운 투자라고 또 이렇게 또 몸을 많이 낮추셔가지고, 그 주식농부 박용옥 대표님도 나오셔서 그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한 달 뒤, 두 달 뒤 미래는 알 수가 없지만 1년 뒤, 2년 뒤 이 기업의 모습은 누구나 짐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기업하고 동행하면 된다, 그런 강조해 주셨던 말씀하고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맥락을 같이 하시는 것 같네요. 그 사람들 또 좀 많이 만나실 거 아니에요? 고객분들도 미팅이 조금 있으실 거고. 그렇죠? 뭐 아니면 저는 뭐 고객분들하고 뭐 그렇게 미팅이 많지는 않은데, 이제 아, 처음에 그래요? 저희 회사 가입하실 때 네네네. 제가 뭐 한 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저희 회사가 설명. 어떤 생각을 가지고 네.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지 설명을
보이고 있고요. 네. 이제 그 이후에는 사실 고객분들하고 만날 기회는 별로 없는 또 것 게다가 같습니다. 7월 말부터는 이제 신규 고객을 또 이제 안 받고 계시다 보니까. 근데 주변 분들 만날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 만나면 진짜 막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이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 약간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아. 제가 이제 자주 만나는 뭐 분들을 이제 네. 또 계속 만나게 되다 보니까 네. 또 이제 그런 분들이 제 성향을 또 어느 정도 잘 알고 아시죠? 있어서 뭐 책 얘기 많이 하고 있고 아. 또 결국은 종목 얘기하는 거죠. 뭐 요즘 무슨 종목 관심이 있냐. 아. 나는 이런 종목 관심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는 이제 종목 이야기 막 네, 활발하게 네. 하시고. 그래서 뭐 하여튼 이제 투자하는 친구들하고 만나면 뭐 네. 한 30% 정도는 그냥 이제 뭐 사는 얘기하고 한 70% 정도는 결국 이제 관심 있는 종목들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기업이잖아요. 네. 아까 잠깐 이제 3년이라는 네. 시간 이야기해 주셨는데 3년이라고 이제 못 박으신 거는 아닐 테니까 뭐 상징적인 이제 숫자를 이야기해 주신 걸 텐데 한 그 정도를 미래를 보고 들어가시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1년 뒤, 2년 뒤도 아니고 네. 3년이라면은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아까 뭐 박영욱 대표님 네. 얘기도 하셨지만 한 달 뒤, 두 달 뒤, 네. 뭐 6개월 뒤 모습을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기 실적 보고 투자하는 투자를 얘기하시는데 네. 사실은 분기 실적 예측하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가 그럼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너무 먼 미래, 뭐 5년, 10년 후의 미래를 예측하는 그건 역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얘기가 네. 있듯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를 알 수 없어서 그거 역시 너무나 어렵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경험칙으로 보면 예. 3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리고 이제 저뿐만 아니라 뭐 여러 대가들 같은 경우에도 3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하여튼 한 20년 투자를 해보니까 이제 저 역시도 한 3년 정도는 내다보는 게 좀 가능하다. 예를 들면은 제가 작년에 투자했던 기업 중에 네. 작년 코로나 사태가 한창일 때 이제 제가 참 좋은 여행이라는 여행사를 투자를 했는데요. 네네.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네. 근데 이제 그때 투자를 했던 게 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네. 그렇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3년 정도를 기다리면 코로나가 끝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을 네. 해볼 수가 있고 이제 그렇다고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여행주들이 완전히 망할 망가져 정도의 있으니까. 수준으로 주가가 떨어져 있어서 3년 정도 지나면 사람들이 다시 여행을 하게 될 테고 그러면 이제 회사의 실적이 다시 올라오고 그러면 이 정도 가격에 사는 거는 뭐 충분히 싸다라고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3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를 내다보는 게 좀 더 쉬운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 네. 쉽다. 5년 후, 뭐 5개월 후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고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어도 그렇죠. 3년이면 코로나가 끝나고 여행을 다시 하게 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는 좀 합리적으로 좀 추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되짚어서 보면은 3년을 보고 투자를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포트폴리오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은 한 1년 남짓한 시간 안에 이제 정리가 됐다라는 건데 그거는 어떤 페어 프라이스를 오버했다라는 판단을 서셨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저는 더 좋아질 수도 있긴 하지만 이 투자라는 거는 이제 가치 투자들은 특히 그런데요. 예. 가장 좋은 투자 기회를 항상 찾아다니는 게 저희들 가치 투자자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참 좋은 여행이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꽤 높다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 과거의 여행하고 앞으로의 여행은 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여행사들이 많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쟁자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군소업체들.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3년 동안 여행 욕구가 억눌려 있으니까 그 여행 욕구가 폭발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 과거 그 어떤 해보다 더 많은 여행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 거죠. 과거에 참 좋은 여행이 한 150억 정도를 벌었다고 하면 200억, 300억을 벌 수도 있는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가능성일 뿐이고 참 좋은 여행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거 수익이 한 1,150억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적정 가치가 한 1,5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그 정도 가치에 도달을 해서 물론 그보다 더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런 회사보다는 이제 좀 더 싼 회사들이 이제 주가 가치하고
가격의 차이가 훨씬 큰 더 안전마진이 높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네. 이제 바꾸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자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이 계속 기업들을 공부하면서 더 싼 기업들을 계속 찾아다니는 게 저희들 가치 투자자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의 가치 그리고 현재의 가격 그러려면 당연히 이제 미래 실적 성장 이런 걸 이제 예측을 당연히 해야 될 테고 기업 분석을 하실 때 좀 중요하게 보시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산업과 뭐 기업의 경쟁력, 뭐 실적 이런 거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외적인 것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제 투자 컨셉이 네. 틀려도 괜찮아? 맞으면 대박이 이제 저희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거든요. 틀려도 괜찮은 틀려도 괜찮고 맞으면 대박인. 아. 그러니까 요 컨셉이 이제 그 모니시 파브라이라는 분이 예. 단도 투자라는 책을 네. 십몇 년 전에 쓰신 게 있는데 단도 투자. 예. 그 책에서 이제 기본 컨셉이 잃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잃지는 않고 네. 이제 따게 되면 크게 딸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그런 컨셉하고 약간 좀 거의 비슷한 컨셉인데요. 예를 들면 그 참 좋은 여행이 사실은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참 좋은 여행이 현금을 그 당시에 1,000억 정도를 들고 있었는데 네. 이 회사가 이제 고정비가 1년에 한 300억 정도 나가는 회사라서 네. 그래서 3년 동안 사람들이 여행을 못해도 뭐 망하기는 쉽지 않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회사 시가총액이 뭐 거의 지금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한 뭐 500억대 뭐 이렇게까지 빠졌나 하여튼 400억대까지 빠졌나 뭐 이렇게 됐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회사가 망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만약 끝나서 여행을 하게 되면 이제 예전 실적으로 회복하게 되면 최소한 2~3배 이상의 수익은 가능해 보이는 이제 그런 컨셉이라서 제가 투자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여튼 제 생각이 틀리더라도 지금 가격에 사는 게 괜찮은가가 이제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생각이 맞았을 때 큰 수익을 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수익은 3년에 2배 정도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3년에 2배. 네, 3년 정도를 기다리면 2배 정도의 수익이 가능한 종목인가. 그래서 아까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뭐 3년 정도면 끝날 가능성이 저희는 꽤 높다고 생각해서 뭐 3년 기다리면 2배 이상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고요. 네. 그래서 뭐 다시 정리하면 하여튼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틀렸을 때 괜찮은가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맞았을 때 큰 수익을 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큰 수익은 3년 정도 기다려서 2배 수익을 내는 종목 그런 종목을 찾고 있습니다. 야구로 따지면 이제 아예 홈런을 노리고 타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컨택 위주로 하다가 이게 정말 스위스팟에 딱 맞으면 홈런이 나오는. 네. 근데 이제 3년에 2배니까 그게 이제 홈런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저희는 사실은 홈런을 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타점을 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타율이 높은 타자가 되고 싶은 거지. 계속 진루하고 출루하고 득점을 하고. 홈런 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홈런을 치려다 보면 아무래도 힘이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원래 홈런 타자가 삼진이 제일 많잖아요. 그것도 이제 스타일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 박성진 대표님 그 이현 투자자문 블로그에 써놓으신 거를 보니까 폭넓은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적절한 분산 투자로 장기적 자본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며 초과 시장 수익률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렇게 이제 회사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거 하나만 여쭤봐야겠다. 얼마 전에 저희 구독자 그 사연에 오기도 했던 건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도 많이 느꼈던 건데 일단은 기자로서도 취재가 안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소통을 안 하는 기업들. 대표이사 인터뷰는 뭐 당연하고 또 중소기업들은 IR 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인건비 하나라도 뭐 아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재무 쪽 하는 직원한테 야 네가 IR도 해. 근데 전화는 잘 안 받고 계속 내려놓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몇 년에 뭐 리포트 한 번 안 나와. IR도 안 해, 기사도 안 나와.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진짜 발로 뛰는 가치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서는 찾아낼 수는 있더라고요. 근데 막 세상은 안 알아줘. 그런 경우 혹시 없으셨어요? 저도 뭐 그런 기업들 꽤 많이 뭐 접했었고 뭐 투자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게 이제 사실은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기업들이 IR을 적극적으로 하고 네. 많은 사람 뭐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하면 사실은 또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기업이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투자 기회가 그만큼 사라진다는 단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좋은 그 싼 가격이 있질 않았겠죠. 네, 네. 역설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뭐 IR을 잘 안 하는 기업은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제 그만큼 싸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뭐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회사에서 주가 상승을 뭐 원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뭐 그거는 뭐 제가 뭐 확실히 알 지배구조 수는 있을 수도 없지만, 있고. 네. 하여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면 좀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는 뭐 그런 또 리스크는 또 있을 수 있죠. 네. 이건 인간의 본성하고도 관련된 건데 내가 사기 전에는 아주 싼 값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산 뒤에는 뭐 IR도 하고 소통도 하고 사람들이 알아줘서 제 값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네. 그게 되게 안 될 수도 있대. 정말 좋은 기업이야. 실적도 좋아져. 근데 주가는 안 올라. 이런 케이스가 좀 있지 않나요? 이제 제가 경험을 해본 바로는 네. 기업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데 네. 주가가 안 오르는 경우는 네. 극히 드물었던 것 같거든요. 네. 가장 최근에 사실은 그런 경우가 은행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징글징글하죠. 예, 은행 실적이 뭐 정말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오는데 사실 뭐 PBR이나 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사실 좀 굉장히 좀 말도 안 되죠. 좀 네. 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은행 같은 그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 제 경험으로는 네. 기업 실적이 그냥 한두 분기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정말 1년, 2년 계속 좋아지면 네. 결국은 주가가 실적을 반영하더라는 게 이제 제 경험이거든요. 근데 안 그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네. 피크아웃을 하는 경우가 이제 실적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만큼 반영을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지나고 나서 보면 네. 그때가 피크아웃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아니 그러면 이게 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모멘텀 위주로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야 피크아웃 치면 PER 2배든 3배든 아무 소용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냉정하잖아요. 근데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얘기를 돌아서 보면은 괜찮은 기업에 싼 주가란 말이죠. 근데 단순히 이제 우리나라는 뭐 수출 산업이니까 대부분 이제 사이클이 있기는 한데 심지어 반도체까지도 그러면 이거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맞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샀으면 최소한 아까 말씀하셨듯 3년 이상을 보고 석유화학이 됐든 조선이 됐든 다음번 슈퍼사이클이 돌아올 때까지를 그럼 각오하고 들어가야 되는 건가? 그 싸다는 게 예.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실적 대비해서 싸다고 투자를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지금 실적 대비 싸서는 안 된다. 네. 앞으로 3년 후에 실적을 대비해서 지금 싼가 비싼가를 따져야지 지금 실적을 가지고 싸냐 비싸냐를 따지면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피크아웃된 회사를 피크 시적의 실적을 가지고 싸다고 판단하는 우를 범할 수 있어서 네. 지금 싸 보이지만 내년 실적으로는 더 싸질 수도 있고 네. 내후년 실적으로 더 싸질 수도 있으니 그런 기업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3년 뒤에 실적 대비 현재 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찾는 기업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가치 투자자들은 뭐 과거를 보고 투자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데 네. 사실은 가치 투자자들도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기업의 미래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거지 네. 뭐 과거 기업에 뭐 이미 나와 있는 실적 보고 투자하지 않거든요. 그건 참고할 뿐. 네. 근데 이제 그 미래 실적이라는 게 너무 먼 미래는 이게 맞추는 게 불가능해서 그런 거보다는 한 3년 정도를 내다보고 투자를 하는데 하여튼 올해 실적 뭐 지금의 실적보다는 3년 후에 실적이 더 좋아질 그런 기업을 저는 찾는 거지. 당장 지금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싸냐 비싸냐 이거는 제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야, 명쾌해지네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싸냐 비싸냐도 중요하지만 네. 그 가치가 올해보다 지금보다 내년 내후년에 더 증가할 거냐 아니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실 중요하죠. 그게 네. 피크아웃 논란을 꿰뚫어보는 통찰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진짜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어떤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뭐 한 2년, 3년 뒤에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보는 이게 뭐 너무 구체적인 걸 바라면 저희가 좀 실례이기는 한데 예를 들자면 좀 어떤 게 있을까? 뭐 산업을 예로 들으셔도 되고. 아까 얘기 드렸던 첨자운영도 마찬가지고요. 예. 작년에 저희가 이제 투자했던 기업 중에 네. 작년 이제 한 9월, 뭐 8, 9, 10월 요 무렵에 저희가 1년 한참 전에. 열심히 탐방 다니고, 예. 그다음에 공부를 했던 섹터가 예. 저희들이 건설, 건자재, 어. 뭐 요런 데들을 저희가 열심히 탐방 다니고 뭐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시기에 저희가 이제 회사에 전화를 걸어보면 네. 다른 데서는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회사에 전화를 걸어보면 탐방이 곧바로 잡혀버리더라고요. 뭐 다음날 뭐 IR 담당자가 좀 한가한. 네. 뭐 곧바로 탐방이 잡히던 예, 시기였는데 예. 그때 이제 저희들이 많이 봤던 게 뭐 시멘트 회사들, 뭐 건설 회사들, 뭐 또 도료 회사들, 뭐 여러 건자재 회사들 뭐 이런 데들을 다 봤는데 네. 대부분 다 뭐 시장에서 관심이 없어서 곧바로 이제 다들 탐방이 잡혔었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투자를 했던 회사들 중에 예를 들면 이제 시멘트 회사를 저희가 네. 굉장히 좋게 보고 사실은 이제 그 전에도 좋게 보고 투자를 했었고 그때도 네. 이제 투자 비중을 많이 늘렸는데 그때 이제 시멘트업을 보면 사실은 지금은 사람들이 다 건설주랑 건자재주에 관심을 좀 꽤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네. 그때는 사실 그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업이 굉장히 안 좋아질 걸로 네. 안 좋다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건설 업황 자체도 더 나빠지기는 좀 힘들고 좋아질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고 특히 이제 그 시멘트 건자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플레이어가 줄어드는 산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산업이 구조조정되면서 네, 플레이어가 네. 거의 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아세아 시멘트가 네. 한라 시멘트를 인수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그 한일 시멘트가 또 현대 시멘트를 인수를 하고 그리고 또 뭐 그 삼표 시멘트를 또 그 저기 어디더라 동양 시멘트인가를 삼표 네. 시멘트가 인수를 네. 하고 이렇게 플레이어가 계속 줄어들었었고 네. 그리고 시멘트 회사들이 또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3D 업종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때 이제 막 탐방을 해서 그 IR 담당자한테 설명을 들어보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탐방을 해보니까 그냥 예전의 시멘트 회사들이 아니라 뭐 폐타이어라든지 폐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거해서 네. 그거를 이제 연료 대신으로 사용하는 그런 설비 투자를 그때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뭐 과거에는 이제 시멘트 온도를 높이려면 네. 유연탄을 사다가 유연탄을 떼서 높이는데 유연탄 대신에 이제 폐플라스틱을 태우면 유연탄 연료비도 절감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폐플라스틱을 사다가 떼는데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주는 거죠. 처리 수수료를 그렇죠. 받으면서 팔아주는 이걸 거죠. 떼는 거니까 팔아주는 거. 예. 원료를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받고. 원료를 뭐 가져오는 셈이 되는 네, 거니까 네, 네. 그걸로도 굉장히 비용 절감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가 또 그 폐열 발전이라고 네. 이제 그렇게 굉장히 높게 올라간 그 열을 활용해서. 또 이용해서 예.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발전 설비를 통해서 뭐 전기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설비 투자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건설 경기가 더 이상 나빠지기는 힘들고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또 원가 측면에서도 굉장히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네. 그리고 이제 또 과거에는 시멘트가 3D 업종이고 또 매연을 내뿜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걸로 인식이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또 환경 측면에서 굉장히 환경 친화적인 기업으로 변하고 변신을 하고 그래서 있고. 그냥 멀티플 이제 그렇게 되면 멀티플도 굉장히 또 바뀔 가능성이 네. 높다고 보여져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투자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저희가 뭐 당장 뭐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했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건설 경기가 언제 좋아질지는 사실 알 수가 없었어요. 네. 장기적으로 건설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은 꽤 높지만 그게 뭐 당장 올해 연말에 좋아질지 내년에 좋아질지
이건 알 수가 없어서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 컨셉인 거죠. 3년 정도 기다리면 네. 그 3년 안에 건설 경기가 좋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건자재 업체들도 좋아질 가능성이 꽤 높고 또 봤더니 시멘트 업체들이나 이런 데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미리 준비를 굉장히 많이 잘 해놓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투자했던 회사가 이제 그때 이제 투자했던 거고 뭐 지금 투자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그때 엑시트를 지금 그거는 뭐 얘기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좀 꽤 많이 올라 그렇죠, 있어서, 그렇죠. 네. 시멘트주 많이 올랐죠. 네, 그때 이제 제가 뭐 A 시멘트 회사를 투자를 했었었는데, 네. 그 회사가 이제 제가 좀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네. 여러 가지 원가 절감이나 새로운 수익원이나 또 향후에 건설 경기가 좋아졌을 때 얼마나 이익을 낼 것인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영업이익을 1,000억 이상은 낼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때 시가총액이 뭐 2,500억, 3,000억, 뭐 이런 3,000억도 안 되는 뭐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 싸다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었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업의 밸류에이션, 네. 가치를 구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네. 사실 밸류에이션은 그냥 저는 상식으로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인더스트리를 잘 알면, 예를 들면 참 좋은 여행이라는 여행 사업을 잘 알면, 그 참 좋은 여행이라는 회사를 잘 알면, 이 회사가 안 망할 가능성은 꽤 높다는 걸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행이라는 게 사람들이 뭐 그렇게 순식간에 이제 앞으로는 여행 안 하겠다 뭐 이렇게 바뀔 가능성은 꽤 낮다고 보여지고, 또 시멘트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건설을 굉장히 좀 억압을 하고 있어서 잘 안 되고 있지만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어딘가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지분이 있어야 되니까 결국은 언젠가는 다시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비해서 시멘트 업체들이 또 그 플레이어 수도 줄어들고 원가 절감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 앞으로 지금보다는 향후 2, 3년 후에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하여튼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상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도 약간 고민이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시장하고 다르게 작년에는 뭐 누가 투자를 해도 뭘 투자를 해도 다 버는 시장이었는데 올해는 그렇지를 않고, 또 중장기적으로 봐야지, 최소한 2, 3년 봐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뭐 최근에 뭐 카카오 네이버 이슈도 그렇고 NC소프트도 그렇고 그런 대기업들마저도 막 주가 변동성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훅훅훅 떨어지고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간인 이상. 네. 내가 아무리 3년 후를 본다 하더라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제가 아니라 워렌 버핏이 한 얘기 중에 네. 만약 50% 주가가 폭락을 해도 빠져도 그걸 버틸 수가 없으면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의 숙명이라고 해야 되나? 주식 투자자들이 치러야 되는 대가가 그 변동성을 견뎌내는 것이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이제 치러야 될 대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늘 안고 사는 거죠. 네, 늘 안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동성 늘상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제가 시멘트 업을 얘기를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가 이제 너무 싼 거였잖아요. 뭐 영업이익 1,000억 가까이가 기대가 되는데 뭐 시총 2, 3천억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 하면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다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또 뭐 해외 주식들, 뭐 테슬라 뭐 이런 빅 주식들 뭐 이런 성장주에 사람들이 다들 관심이 있었지 시멘트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 8, 9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A 시멘트를 가지고 있었던 게 작년 8, 9월에 딱 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전부터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8, 9월 무렵은 사실은 A 시멘트 주가가 한 5월 정도에 이제 이렇게 일시적으로 반등을 하고 나서 계속 주가가 흘러내리던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주가는 계속 빠지니까. 근데 이제 A 시멘트라는 또는 이제 그 시멘트 업황에 대한 또는 아니면 건설 업황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마 그 시기를 못 견뎌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고 지겹다 이랬겠죠. 네, 예. 뭐 아예 안 올라. 성장주로 들어가거나 네. 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얼마든지 주가가 계속 빠지는 시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하여튼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시장이라서 그런 변동성을 견뎌내는 것이 투자자라면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그런 변동성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네. 마켓 네, 타이밍을 네. 맞추려고 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시장이 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으니까 지금 이제 좀 현금화를 했다가 나중에 뭐 주가가 빠지면 시장이 좀 하락하면 난 네. 다시 들어오겠다. 근데 제가 아는 한은 예. 그렇게 투자를 해서 큰 돈 번 사람은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제 주위도 그렇고. 일시적으로는 벌지언정. 네. 네.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뭐 한두 번 네. 그렇게 맞춰서 좀 돈을 벌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런 타이밍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돈을 버는 분들은 제가 아는 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의 올해 1월까지는 뭐 진짜 불장이었고 한 2월부터는 시장이 이런 속성도 있구나, 변동성도 세구나, 떨어질 수도 있구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주린이 분들도 2021년 이 시장에서는 그걸 겪고 계시는 건데 뭐 좀 장표를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네.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네. 마땅히 할 얘기가 사실은 없어서 뭐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좋은 책을 하나 소개를 할까 하고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뭐 그동안 뭐 많은 뭐 유튜브 채널에서 예. 좋은 책들을 다들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예. 또 마땅히 소개할 만한 책이 또 별로 없더라고요. 어째 이제 다독하시는데 네. 눈높이가 높으셔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작년이 사실은 굉장히 뭐 강세장이었잖아요. 네. 제가 이제 나오기 전에 뭐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작년에 코스피 지수가 예. 연초 대비해서는 얼마더라? 연초 대비해서는 한 30%, 예. 그다음에 저점 대비해서는 100%,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연초 대비해서 44%, 저점 대비해서는 130%가 올랐더라고요. 2020년. 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작년에 처음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이제 그런 네. 분들한테는 이 엄청난 시장의 그렇죠. 상승을 보면서 주식 투자라는 게 이런 건가 이렇게 참 쉽다.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시장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승이고 그렇죠. 그거는 뭐 정말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상승이고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이런 횡보장이랑 네. 이렇게 계속된 조정이 있는 게 이제 정상적인 시장이거든요. 이럴 때 수익을 내야 되는. 네. 그렇죠. 뭐 이럴 때 수익을 내고 또 이제 미래에 씨를 뿌려야 되는 그런 아하.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 대가들이 네. 실제로 어느 정도 수익을 내왔고 예. 그분들이 시장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뭐 투자를 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는 게 작년에 투자를 시작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좋습니다. 싶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좋다라고 하면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유심히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식 관련된 유튜브 채널들의 조회수가 확 떨어졌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기 큰 프로 TV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이제 0.03%라고 하는데 거기도 그렇고 다른 채널들도 조회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도가 낮아진 거고 이미 주식 시장을 떠날 사람들도 많이 떠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Y스트림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너무 이 시점이 차라리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진짜 오래 투자하실 분들, 제대로 공부하시면서 투자하실 분들이 이제 남아 계시는 거니까. 네. 예, 그래서 너무 그럼 좀 너무 자만해 네. 보이나?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주식 투자에서는 엉덩이가 돈 벌어준다는 맞습니다. 얘기가 있는데요. 예. 사실은 주식 시장에 오래 남아 있는 사람이 결국은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네. 강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이제 강자라고. 네, 그러니까 오래 투자하면은 네. 된다. 예.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네. 같이 요게 보면서. 이제 어떤 투자 상품에 투자를 했을 때 네. 수익률 그래프인데요. 이제 4개 투자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예. 네, 4개의 투자 상품이 나와 있는데 각각이 어떻게 주가가 변했는지 예. 보여주고 있는데요. 혹시 이 기자님은 요 예. 4개 상품 중에서 예.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가요? 이 맨 밑에 점점점점 돼 있는 것도 있네요. 저는 네, 이거 네. 그냥 밑에 그래프 바닥 네. 저기 X축, Y축 요것도 선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상품입니다. 고민되네. 이게 마켓 타이밍만 노릴 수 있다면 저 맨 위에 있는 저거 무슨 뭐 심장 뛰는 그래프 같은 거를 하고 싶기는 한데, 근데 결과적으로 맨 끝에 가서 보면 저거 뭐 꼬린 지점이라고 해야 될까? 비슷하네요. 네. 예.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요걸 선택하실 거거든요. 가장 두 번째 거. 네. 꾸준히 올라가고 네. 있는 거, 변동성 없이. 네. 요 상품을 네. 아마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게 뭐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네. 그 사기꾼들이 예. 특히 이제 요 금융 관련된 사기꾼들이 예. 사기를 치는 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네. 이제 하나 방식은 네. 허황된 수익률을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한 달 수익률 뭐 네. 15% 보장하겠다. 네네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요거는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는 그렇죠. 사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사기는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수준이 낮은 사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너무 많이 써먹은. 네, 그리고 예. 그런 사기에 넘어가신 분들은 또 본인의 그런 탐욕 때문에 이제 넘어가는 거라서 네. 어떻게 보면 좀 구제하기도 좀 쉽지 않은 이제 네. 그런 거고요. 좀 더 고단수 사기꾼은 예. 인간의 그 본성 중에 변동성을 싫어하는 인간의 변동성을 싫어하는 부분을 공략하는 사기꾼이 있는데요. 네. 그런 분들은 허황된 수익률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네. 적정한 수익률을 꾸준히 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나한테 투자를 하면 이런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사람들을 꼬시거든요. 네. 요 두 번째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요게 어떤 상품이냐 하면 네. 페어필드 센트리라는 펀드의 수익률입니다. 페어필드 센트리라는 펀드 들어보셨습니까? 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게 버너드 메이도프가 만든 메이도프 펀드 이름이 네, 그거였어요. 맞습니다. 네. 메이도프 이름은 원체 잘 아는데 네. 펀드 이름까지는 네. 버너드 메이도프가 만든 펀드가 페어필드 펀드인데요. 네. 요 펀드가 보시면 매년 꾸준히 네. 적정한 수익률을 계속 올리고 그렇죠. 있잖아요. 10년 이상 그래서 그랬다고. 이 메이도프한테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네.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사람들, 뭐 그렇죠. 스티븐 스필버그, 예. 또 뭐더라, 뭐 하여튼 그런 쟁쟁한 뉴욕 사람들이 양키즈 구단주 네, 뭐 맞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죠. 네. 예. 그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예. 돈을 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변동성을 너무 싫어하는 이제 그런 성향을 인간의 변동성을 싫어하는 게 인간 본성이라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공략한 게 이제 요거고요. 음. 근데 이제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변동성이 없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 요게 맨 밑에가 이제 변동성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요게 점점점점점 돼 있는 거요? 채권입니다. 뭐 국채 같은 네, 그런 미국 건가요? 국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없으려면 수익도 이렇게 낮아요.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게 있는데 맨 위에 있는 예, 맨 위에 있는 게 화이자 주식이고요. 이제 그 아하. 밑에 변동성을 좀 많이 보이는 게 미국 주식 시장인 거죠. 제일 진한 까만색이요. 네. 예. 그래서 수익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변동성이 너무 높아서 사실은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해서 사람들이 이 변동성을 다 견뎌내고 이 오랜 기간 보유를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변동성이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맞게 되는 거고 네. 그런 변동성을 내가 견뎌낼 준비가 돼 있어야지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할 마음가짐이 돼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작년에 워낙 높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제 그런 시장만 경험을 하셔가지고 조금만 변동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한 달 전, 뭐 몇 주 전만 해도 주식시장이 막 조정을 조금 받았는데 네. 사실 그런 조정은 조정도 아니거든요. 사실 지수가 한 10% 밀리는 것도 흔하게 있는 일이기는 맞습니다. 한데. 네, 그래서 그 정도 조정의 겁을 만약에 정말 막 힘드셨다고 하면 네.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맞아요. 거죠. 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증권 방송만 10여 년 하다 보니까 장이 안 좋은 날에는 웃으면 안 돼요. 같이 심각하지 않아도 심각한 척을 해야 돼요. 얼마 전에도 이제 라이브 할 때 보니까 어떤 분이 채팅창에 웃어? 웃음이 나오냐? 사실 좀 길게 보고는 해야 되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작년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고 굉장히 이례적인 시장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투자 대가들이 실제로 어떤 수익을 올렸는지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그 뭐 세계 최고의 투자자를 이제 워렌 버핏이 세계 최고의 투자자라고 하는데 그 워렌 버핏이 1984년에 그 이제 워렌 버핏이 벤자민 그레엄한테 가르침을 받았는데 벤자민 그레엄이 강의를 했던 대학이 컬럼비아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그 컬럼비아 대학에 들어가서 그 수강생들한테 그 그레이엄 도드 마을의 슈퍼 인베스터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투자자들이 어떤 수익을 냈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워렌 버핏이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보여준 게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슈퍼 투자자라고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투자자들이 한 대여섯 분 정도 되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월터 슐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월터 슐러스라는 분은 그 벤자민 그레엄이 그 그레이엄 뉴먼 펀드를 만들었는데 그 그레이엄 뉴먼 컴퍼니에 들어가서 함께 그 펀드를 운용했던 분이 월터 슐러스인데요. 벤자민 그레엄이 은퇴하고 나서 이제 본인이 직접 펀드를 만들어서 운용을 했는데 이 월터 슐러스라는 분의 그 수익을 보면은 어마어마한데요? 네, 한 30년 동안 계속 운용을 했는데 굉장히 연 평균으로 하면 한 20% 정도 수익을 냈는데요. 근데 이 수익이 보시는 것처럼 들쑥날쑥합니다. 항상 수익을 냈던 게 아니라 마이너스인 해도 뭐 꽤 여러 번 있었죠. 그것도 2년 연속으로. 2년 연속 마이너스가 난 해도 2번이나 있었고, 전체적으로 한 5년 정도가 마이너스 수익이 나기도 했었고, 거의 뭐 수익이 안 나는 해도 있었고요. 이게 이제 월터 슐러스 수익률이고요. 이거는 이제 세코이아 펀드라고 빌 루안이 운용했던 펀드인데, 빌 루안은 누구냐 하면 워렌 버핏이 이제 벅셔 해서웨이를 만들기 전에 이제 버핏 투자조합을 만들어서 한 10몇 년 운용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60년대 말에 이제 청산을 했는데 청산하면서 기존에 이제 그 버핏 투자조합에 있던 투자자들 중에 나는 돈을 더 맡기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을 내가 맡아줄 수는 없으니까 요 사람한테 한번 맡겨봐라 해서 맡긴 분이 요 빌 루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돈을 맡아서 이제 만든 펀드가 세코이아 펀드인데, 세코이아 펀드가 한 15년 운영을 했는데 15년 평균 수익률이 한 17.2% 정도 됩니다. 여기도 보면 수익률이 들쑥날쑥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2년 연속 마이너스가 난 해도 있었고, 수익이 별로 안 나던 해도 있었고, 뭐 잘 나던 해도 있었고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탐랩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탐랩은 누구냐면 이분 역시 이제 그 벤자민 그레엄이 그레엄 뉴먼 펀드를 운영하고 있을 때 거기서 워렌 버핏하고 함께 근무를 했던 이제 그런 분인데요. 이분 역시 이제 그레엄이 펀드를 청산했을 때 이제 본인의 트위디 브라운이라는 펀드를 만들어서 이제 자기가 운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트위디 브라운 펀드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재밌는 게, 이 탐랩이 그 벤자민 그레엄 회사에 조인하기 전에 2차 대전으로 이제 해외 파병을 나왔다가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 해변가에서 거의 건달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레엄의 강의를 우연치 않게 듣게 되고 나서 듣자마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그레엄 그 강의에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레엄의 열렬한 추종자가 돼서 이제 이렇게 성과를 냈는데요. 건달이 개과천선한 뭐 건달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건달처럼 이제 해변가에서 빈둥거리며 살다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한 30년 지난 다음에 워렌 버핏이 이제 다시 그 해변가를 방문했더니 여전히 탐랩이 있었는데 그 해변의 주인이 됐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분도 이제 연평균 한 20% 정도 수익을 냈는데요. 수익을 보면 뭐 잘 낼 때도 있지만 또 뭐 그렇게 뭐 수익이 크지 않았던 그런 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너무나 유명한 이제 버핏 멍거의 실적인데요.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네요. 멍거도 연평균 수익률이 한 19.8% 정도 됐었고 역시나 크게 손실을 봤던 해도 역시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버핏의 실적인데요. 버핏이 이제 수익률이 제일 높았죠. 29.5%, 한 30% 정도 수익을 냈었고요.
요게 이제 그 버핏 투자조합 시절입니다. 아, 투자조합 시절. 네. 근데 버핏이 이제 다른 투자자들보다는 뭐 훨씬 수익이 좋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릭 게린이라는 분인데요. 네. 요 분은 이제 찰리 먼거의 친구입니다. 찰리 먼거의 친구라서 버핏하고도 굉장히 잘 많이 어울려 다녔고 네. 함께 투자도 많이 했던 이제 그런 분인데요. 요 분이 이제 사실은 수익률은 제일 높습니다. 32.9%로 수익이 가장 좋았었고요. 근데 이제 이분 역시 뭐 이렇게 마이너스 수익률이 수익을 받던 헤드가 뭐 있었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케인즈라는 굉장히 위대한 경제학자인데요. 네, 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케인즈를 뭐 거시경제의 대가, 대부. 경제학의 대부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 케인즈가 또 투자자로서도 굉장히 뛰어난 투자자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케인즈가 다니던 그 대학이 대학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대학에서 이제 그 대학의 펀드를 맡아서 네, 네, 운용을 네, 네, 네. 했었는데요. 그 펀드가 이제 체스트 펀드라고 하는데 네. 18년 동안 운용을 했는데 이제 평균 수익이 한 9% 정도 수익이 났었고요. 역시나 이제 굉장히 큰 손실을 본 해도 있었습니다. 사실 연평균 수익률 9%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요 시기가 어떤 시기냐를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대공황이 있었던 시기고요. 또 2차 대전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 대공황과 2차 대전을 겪어내면서도 9% 수익을 냈다는 거니까 굉장히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변동성. 네, 대단한 거죠. 예. 네, 대공황을 이겨내고 이 수익을 낸 거니까요. 그리고 요거는 피터 린치의 수익인데요. 피터 린치가 이제 뭐 지금 가치 투자자들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가장 존경하는 이제 그런 투자자일 텐데요. 롤 모델로 삼는 분들이 되게 많죠. 네, 맞습니다. 이분이 이제 마젤란 펀드를 한 14년 정도 운용을 했는데 평균 수익률이 한 17.5% 정도가 됐었고, 마찬가지로 수익률이 항상 꾸준한 수익률이 있었던 게 아니라 별로 수익이 안 나던 해도 있었고, 또 마지막 해에는 좀 손실이 나기도 했었고, 네. 하지만 이제 꾸준히 투자를 해서 한 17.5% 정도 이제 수익을 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많은 투자대가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슈퍼 투자자들 또 투자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항상 일정한 수익을 낸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예를 들면 한 15% 20% 정도의 연평균 수익이지만 그게 매년 올해도 15% 내년에도 15% 이렇게 낸 게 아니라 잘 될 때는 뭐 큰 수익을 내기도 하다가 또 안 될 때는 뭐 손실을 보기도 하고 이런 게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잠깐 했지만 이 주식시장이라는 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라서 네. 돈을 벌 때도 있지만 네. 잃을 때도 반드시 생긴다. 그래서 그런 변동성에 늘 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게 주식시장이다라는 거를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가치 투자를 공부하신 분들은 워렌 버핏이 한 얘기 중에 네. 투자자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투자자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이제 버핏한테 물어봤을 때 첫 번째 규칙이 돈을 잃지 마라. 잃지 않는 것. never lose money.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규칙은 그 첫 번째 규칙을 잊지 말라. 네. 이게 이제 버핏이 했다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네. 있는데요. 이제 그걸 보면 돈을 잃지 말라는 게 버핏의 가장 중요한 조언이잖아요. 근데 그 조언을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이면 나는 한순간도 단 한 해도 돈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하진 않겠죠. 어떤 투자자는 뭐 버핏 같은 경우는 뭐 한 번도 돈을 잃지 않았으니까, 아까 이제 버핏 투자조합 시절에 돈을 잃지 않았으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버핏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다른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뭐 슐러스도 그렇고 세코이아도 그렇고 먼거도 그렇고 릭게린도 그렇고 대부분 다 손실을 본 해도 있었고, 그렇죠. 이익을 본 해도 있었고, 또 이익을 본 해라도 어떨 때는 큰 돈을 벌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뭐 그저 그런 수익을 얻기도 하고, 이런 게 주식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워렌 버핏이 돈을 잃지 말라고 한 얘기는 내가 예를 들면 이제 저는 한 3년에 2배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한 그 투자 기간 동안에 네. 결국은 내가 수익을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네. 매달 매분기 매년 나는 한 번도 돈을 잃지 않고 계속 수익을 내고 가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코스피가 뭐 3,200도 훨씬 넘었던 때가 있었으니까 어떤 분들은 사상 최고 계좌 찍다가 그 대부분이 다시 날아간 거 보니까 짜증나서 못 견디겠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인간이니까 제가 이제 존경하는 어떤 분도 방송이나 들어는 이렇게 잘 견뎌야 된다, 원래 시장은 이런 거다, 이렇게 뭐 굽이칠 수 있는 거다, 그 원래 주식시장이 이런 거다 했는데 방송이 끝나고 나서 다른 때 다른 장소에서 뵌 거였는데 시장 조금 빠지고 아이 짜증나, 아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막 이러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인간이니까. 그러고 솔직히 대표님도 그러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도 이제 초기에는 인간인 이상 네네네. 그거에 초연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저도 이제 초기에는 그랬었지만 예. 이제 지금은 뭐 거의 초월을 했고요. 아. 예. 왜냐하면 제가 20년 투자를 해본 경험으로는 네. 뭐 여기 나오신 다른 투자 대가분들도 뭐 저보다 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겠지만, 하여튼 요 벤자민 그레엄이나 워렌 버핏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정말 충분히 공부를 하고 내가 공부한 가치에 비해서 충분히 싼 가격에 기업을 산다고 하면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수익을 낸다는 그런 확신 같은 게 저희한테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부자가 된다는 걸 예. 버핏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나는 내가 부자가 안 된다는 거를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부자가 된다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게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버핏도 얘기를 했는데요. 하여튼 가치 투자의 철학을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게 실천을 하다 보면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부자가 되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그 과정의 이제 변동성 때문에 네. 뭐 마음을 뭐 졸이거나 뭐 이런 기간들이 물론 있긴 하겠지만, 네. 사실은 그런 것들은 뭐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면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사실은 뭐 저도 이제 지금 장이 열리고 있는 시장에 지금 나와서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귀한 시간이네요.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진짜 초월하셨네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변동성은 이제 숙명이라는 거. 그리고 워렌 버핏이 돈을 잃지 말라고 한 얘기가 매분기 매년 한 번도 돈을 잃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언제든지 시장 하락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내가 충분히 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좋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지금 한 뭐 대여섯 분 소개를 드렸는데 네. 이분들이 이제 다 워렌 버핏이 가치 투자의 대가라고 이제 소개를 한 사람들이거든요. 워런 버핏이 직접 인정한. 네. 그레엄 도드마을의 슈퍼 투자자라고 네네. 워렌 버핏이 소개한 사람들인데, 근데 이분들의 투자 방식을 보면 투자 방식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월터 슐러스라는 분은 보유 종목 수가 100여 종목이 넘었다고 해요. 100종목 이상의 투자에 굉장히 많은 분산 투자를 했고, 또 그 텀랩 같은 경우도 100종목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종목으로 분산 투자를 했고, 근데 멍거 같은 경우는 굉장한 집중 투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멍거는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한 종목에 네가 정말 자신 있으면 몰빵해라. 까지 멍거가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집중 투자를 한 사람이 멍거고, 그래서 사람들마다 투자 방식이 다 다르고 또 좋아하는 종목들도 다 다르다고 합니다. 이 투자자분들을 보면 이제 버핏하고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라서 그 연도가 다 겹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투자한 포트폴리오를 보면 겹치는 종목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는 종목들이 다 틀린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치 투자 잘하면 이런 종목을 투자를 해야 돼. 요거는 이제 가치 투자 종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종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가치 투자자가 파는 종목을 네. 다른 가치 투자자는 살 수도 있어요. 있고. 네. 예. 왜냐하면 서로 보는 가치가 틀릴 네.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타임 프레임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파는 거를 뭐 다른 가치 투자자가 받아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치 투자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네. 예를 들면은 아까 저는 3년 정도 보고 투자한다고 했는데 네. 저보다 더 긴 시간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 이제 특히 이제 3년 후에 어떻게 될까를 이제 가장 그 주의를 기울여서 이제 보는 항목인데 또 어떤 가치 투자자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자산주에만 투자하시는 가치 투자자분도 있으세요. 네. BYC라든지 네. 이렇게 네. 시가총액보다 자산이 훨씬 큰 그런 종목에만 투자를 해도 큰 돈 버시는 가치 투자자분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치 투자라는 게 딱 획일적으로 요런 투자를 하는 사람이 가치 투자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다. 내가 꼼꼼히 기업의 가치를 따져보고 충분히 싼 가격에 살려고 노력을 하면 그게 이제 다 가치 투자자지. 네, 그때 이제 어떤 부분을 더 내가 뭐 주의 깊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가치 투자 스타일은 다 다를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나에 고집할 필요 없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투자자들이 있지만 실제로 보면 투자하는 방식이나 좋아하는 종목 스타일이 다 다르더라. 그거고요. 또 하나 이제 개인 투자자분한테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게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슐로스가 한 20% 수익이고 세코이아 펀드가 17%, 네. 탐랩이 20%, 멍거가 20%, 버핏이 30%, 릭게린이 30%, 케인즈가 9%. 네. 이분들이 다 슈퍼 투자자라고 하는 분들인데 수익률을 보면 사실 그렇게 높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2020년 주린이 수익률보다 낮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허황된 수익률을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슈퍼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사실은 20% 내외라는 거죠. 이 정도 수익만으로도 이 수익을 10년, 20년 계속 쌓아가면 다 부자가 된다는 얘기라서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작년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코스피가 100% 오르고 코스닥이 뭐 130%가 올랐는데 그거는 정말 굉장히 예외적인 시장이고 그런 수익을 계속 올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연평균 뭐 이거는 이제 슈퍼 투자자들이잖아요. 슈퍼 투자자들이 연평균 20% 수익을 올렸으면 네. 저희들 같은 일반인 투자자들은 더 겸손하게 투자를 해야 되죠. 그보다 수익률을 더 낮춰서 지금은 이제 금리도 또 낮고 하니까 뭐 하여튼 그거보다 더 낮은 수익을 목표 수익으로 잡아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무리하지 않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오해하시는 게 네. 내가 부자가 되려면 큰 수익률을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일반적일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수익을 올린 분이 누구냐 하면 릭 게린이라는 분입니다. 다른 분들이 다 한 20% 정도 수익을 올리셨는데 네. 릭 게린은 32.9% 수익을 올렸고요. 이게 버핏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이죠. 좀 투자 기간이 더 짧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릭 게린이 한 19년을 투자를 예. 했으니까요. 버핏보다도 더 높은 수익을 올렸거든요. 예. 그리고 67년, 68년 수익을 보시면 릭 게린이 막 180%, 170% 수익을 냈어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낸 거죠. 연평균 수익률이 네, 67년의 수익률이 180%, 네. 68년의 수익이 170%거든요. 네. 버핏이 그 시기에 수익을 얼마나 냈나 하면 버핏이 67년에 35%, 68년에 58%를 냈어요. 그리고 뭐 멍거 같은 경우는 56%, 40% 정도를 냈었고요. 그 다음에 탐랩은 한 27%, 그리고 슐로스 같은 경우는 34%, 35% 정도 수익을 내는 거죠. 그래서 다른 그 슈퍼 인베스터들하고 비교를 해서도 릭 게린의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웰터 슬러스가 34%를 냈는데 릭 게린이 180%면 한 3, 5, 15, 예. 한 대여섯 배 수익을 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릭 게린이 가장 부자가 됐을까요?
릭게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금 상대적으로는 덜 유명하시죠. 네. 예. 아마 일반 투자자분들이면 예. 릭게린이란 이름을 아마 네.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들이 태반일 네. 겁니다. 예. 버핏이나 아마 슐러스도 잘 못 들어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네. 텐데요. 릭게린은 뭐 아마 하여튼 일반 투자자는 아마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텐데요. 근데 사실은 이 릭게린이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네. 버핏이나 멍거하고 항상 어울려 다니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버핏하고 멍거하고 벅셔 해서웨이도 같이 투자하고. 초반에 그 세 분이서 같이 창업하시다가 먼저 떨어져 나오신 네, 분이 릭게린이.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버핏하고 멍거하고 항상 같이 투자하고 또 실제 투자 실적을 보면 월등하게 투자 수익도 좋았었고 했던 네, 분이 릭게린인데 네. 릭게린은 이름도 지금 사람들이 못 잘 기억을 들어보잖아요. 못하죠. 예. 릭게린이 근데 저도 이분 아까 얘기 듣고 그분이 맞나? 긴가민가 했어요, 솔직히. 네. 예. 릭게린이 요 67년, 68년에 예. 어떻게 이렇게 높은 수익을 냈을까요? 뭐 몰빵? 이게 레버리지를 쓰신 겁니다. 그래요? 예.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이 레버리지를 써서 예. 이때는 큰 수익을 냈지만 네. 이제 완전히 망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1973년, 4년 요때가 예, 이제 예. 그 오일 쇼크가 예, 있어가지고 다들 그때 이제 마이너스. 보면은 마이너스 수익이 났던 해가 바로 그 오일 쇼크가 있었던 73년, 74년 요 시기인데요. 그때 릭게린도 마이너스 수익이 났었는데 릭게린이 요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레버리지를 잔뜩 쓰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방에 있는 분이네. 마진콜을 당해가지고 그 시절에. 네, 그래서 이제 벅셔 해서웨이 지분을 네. 굉장히 싼 값에 아하. 버핏한테 팔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 마진콜을 메꾸려면.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예. 버핏하고 멍거하고 비슷하게 놀다가 지금은 이제 이름도 뭐 그쵸. 모르는 그런. 그 레벨에서 거의 조금 이제 멀어진.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최고 수익을 올리는 게 내가 부자가 되는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사실은 최고 수익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는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 릭게린은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거죠. 오래 투자하려면 네. 그게 이제 버핏이나 멍거는 내가 주식시장이 30% 40%가 빠져도 네. 버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었는데 릭게린은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시기에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말인즉슨 우리 일반인들도 상시적으로 앞부분에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강조를 해주셨고 언제든지 2020년처럼 30%, 40%, 심지어 50%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걸 감안하고 해야 한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임순기 형님 그때 같이 햄버거 먹고 했던 우리 또 임순기 형님하고도 이제 친하셔가지고 그 말씀하신 게 많은 분들한테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곱하기 0을 해서는 안 된다. 플러스면 좋고 마이너스도 어쩔 수 없지만 곱하기 0은 안 된다. 그게 이제 레버리지 강조하면서 같은 맥락이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릭게린의 뭐 180% 수익, 170% 수익을 보면 예. 깜짝 놀라고 릭게린의 투자 방법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투자에서 더 중요한 건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최고 수익을 올리는 게 아니라 리스크 언제 있을지 모를 그런 리스크에 내가 충분히 대비가 돼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투자 수익률 대회가 아니다.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데 이제 네. 뭐 1,000만 원으로 나는 뭐 100억을 만들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나와서 본인의 네. 경험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네. 사실은 그런 게 좀 독이 될 수도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굉장히 뛰어나시긴 하지만 예. 일반인들이 그걸 따라서 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큰 위험이 따를 수 있거든요. 막 풀 레버리지 막 이렇게 네. 써서 한 방으로 네. 쫙 가시는 분들.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건 이제 선수분들의 영역이니까요. 예. 맞습니다. 타자가 노는 테이블에 어디 이제 초짜가 가서 맞습니다. 카드 네. 내밀고 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건 완전히 전문가 분들이 네, 하시는 네. 거라서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흥미로운 게 여기 케인즈가 예. 운영한 체스트 펀드 수익률인데요. 네.
이 케인즈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경제학의 대가로 알고 계시잖아요. 존 메이너드 케인즈. 네. 그래서 이제 케인즈가 이렇게 뛰어난 투자자라는 거를 이제 모르시는 개인분들도 많이 있는데 굉장히 뛰어난 투자자였는데 케인즈가 처음부터 이렇게 뛰어난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케인즈 이 형님이 마르크화 숏 맞습니다. 때도 네, 베팅을 네. 했다가 맞습니다. 엄청난 손실을 네. 보기도 하셨다 하더라고요. 네. 전쟁 배상금 그 맞습니다. 당시에. 예. 예. 케인즈가 어떻게 보면 거시경제학을 만든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시경제의 대가잖아요. 그리고 수정자본주의라고 하나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네. 적극적으로 이제 좀 개입을 맞습니다. 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케인즈가 워낙 유명한 분이다 보니까 네. 또 그 영국 정부가 경제 정책을 만드는데 예. 참여해서 맞아요.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사실은 영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누구보다도 네. 잘 아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케인즈가 본인의 그런 우월적인 경제학에 대한 지식이랑 또 이제 그런 정책에 대한 본인의 네. 개입 같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탑다운 방식으로 투자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환이라든지 예. 또는 뭐 상품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2번을 쫄딱 망했습니다. 2번 망하시고 예. 아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네. 나서 수익률이 네. 좋아진.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케인즈가 탑다운 방식으로 네. 거시경제를 예측해서 네. 앞으로 환율이 오를 것 같은지 내릴 것 같은지 앞으로 어떤 상품이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지 내려갈 것 같은지에다 베팅을 했는데 이 위대한 경제학자조차도 네. 본인이 경제정책에 참여를 해서 본인이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조차도 그런 투자에 실패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가치 투자자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이유가 네.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거시경제 예측하지 말라는 예. 얘기가 이제 바로 이런 사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예측이 아니라 그걸 만드신 분들마저도. 네. 네. 아까 이대호 기자님이 저한테 거시경제 전혀 안 보냐고 했을 때, 이제 저도 뭐 전혀 그런 부분은 오히려 아는 게 해가 되더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케인즈가 이제 그런 실패를 2번 겪고 난 다음에 2번 깡통 찬 다음에는 완전히 네. 가치 투자자로 전향을 해서 근데 사실은 가치 투자자로 전향을 했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게 예. 가치 투자 그 당시에는 가치 투자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벤자민 그레엄이 가치 투자를 처음 네네. 예, 증권 분석. 뭐 증권 분석을 하시면서. 강의를 한 게 예. 그 대공황이 끝나고 나서 예. 뭐 30 몇 년부터 이제 강의를 한 거라서 네. 요 케인즈가 요 체스트 펀드를 운용하던 게 28년, 29년 요 무렵에 운영을 했으니까 어휴. 벤자민 그레엄 전에 네. 사실은 체스트 펀드를 운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가치 투자로 전향을 했다기보다는 가치 투자를 만든 거죠, 사실은 케인즈도. 그래서 이제 그때 가치 투자를 이제 스스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투자를 개척해서 투자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요 케인즈가 한 말 중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게 투기하고 투자를 구분을 했는데요. 네. 이분이 이제 시장 심리를 예측하거나 예. 가격 변동을 예측해서 하는 거는 투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투자라는 거는 어떤 자산에서 나오는 미래 수익을 예측하는 활동이 투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산에서 나오는 미래 수익. 네,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예. 그 기업이 미래에 얼마를 벌 건지를 예측하는 행동. 네. 또 내가 농장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 농장에서 앞으로 얼마만큼 뭐 돈이 나올지. 네. 빌딩을 투자한다고 하면 여기서 얼마나 임대료가 나올지. 이제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투자를 하는 게 투자고. 예. 그렇지 않고 단순히 사람들의 심리나 가격 변화를 네. 예측해서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투기이고. 비트코인 같은 거를 뭐 네. 산다고 하는 거는 예. 이 케인즈의 정의에 따르면 완전히 투기가 되겠죠. 뭐 원유 선물 뭐 이런 식.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케인즈가 투자하고 투기를 구분을 했는데 본인이 투기적인 활동도 해보고 투자 활동도 해본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라서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자들은 이런 거시경제 전망이라든지 주식시장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거를 신경 쓰기보다는 개별 기업이 앞으로 얼마나 돈을 벌 것인지에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거는 결국은 하여튼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앞으로 얼마나 돈을 벌 것인지를 예측하는 게 이제 투자가 될 건데 네.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공부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기 이제 다른 가치 투자 대가분들도 오셔가지고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공부하고 공부하라. 투자해라 뭐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케인즈 같은 경우는 그 자산의 수명이 끝날 때까지 그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이 얼마일지를 예측하는 활동이 투자라고 했어요. 자산의 수명이요? 네. 기업이라고 하면 그 기업이 끝날 때까지.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렇게 투자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그 기업의 뭐 수명이 끝날 때까지 얼마만큼 수익이 나올지를 예측하는 거는 사실은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전에서는 저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여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한 3년 정도를 생각해서 3년 후에 이 기업이 얼마 정도를 벌 수 있을지 이제 예측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그 인더스트리나 기업이나 또 본인의 역량이나 이런 모든 거에 따라서 좀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거라서 하여튼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 기업이 얼마만큼을 벌지 공부해서 알아내는 것 그게 이제 투자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이제 기본이라고 강조를 하신 게 그런 연유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좀 깨닫고 있는 거고 변동성도 겪어봤고 뭐 이제 작년에 미리 좀 투자하셨던 분들은 마이너스 뭐 30% 50%도 한번 겪어봤고 그래서 뭐라 해야 될까 한 1년 이상 투자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은 겪어보신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체득을 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게 그래서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실행이 어렵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하고 투자하라는 거를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시냐 하면 예를 들면 어떤 기업에 대해서 증권사 리포트 뭐 두세 개, 서너 개 있고 또 유튜브 방송 뭐 한 두세 개 보고 뭐 이 기업이 좋아 보이는구나 라고 투자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 공부가 아닙니다. 그 정도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는 거는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증권사 리포트 뭐 두세 개 읽는 거야. 뭐 누구나 그냥 앉아서 한두 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거니까요. 옆집 철수와 영희도 다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사실 그 정도만으로 그 기업을 공부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수준이고요. 예를 들면 작년에 제가 이제 한 8, 9월 요 무렵에 이제 그 건설업체들, 시멘트, 뭐 건자재 회사들 이제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시멘트 회사를 작년에 처음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이미 저는 한 뭐 15년 전부터 시멘트 회사들에 이미 투자도 해봤었고 잘 알고 계시는 상태에서 그 한 10몇 년 동안 계속 지켜봐 왔던 회사들이고 또 이제 그런 회사들을 작년에 이제 다시 한번 점검을 했었는데 그때도 예를 들면 뭐 A라는 시멘트 회사에 제가 투자를 했는데 A라는 시멘트 회사만 그 탐방을 한 게 아니고 상장돼 있는 5개 시멘트 회사를 다 공부를 하고 또 시멘트 회사만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건설 회사들도 그 밸류 체인까지 다 뭐 한 1, 20개 건설 회사들 다 공부를 했었고 또 시멘트뿐만 아니라 뭐 페인트 회사들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건설 자재 회사들을 다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살펴본 기업들만 해도 뭐 한 수십 개, 한 4, 50개 기업을 공부를 했던 거죠. 또 이제 그 기업들에 대해서 컨콜만 한 게 아니고 리포트도 다 읽어보고 과거의 사업 보고서도 다 읽어보고 이런 정도는 최소한 해야지 그 기업을 내가 공부했고 안다고 어느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바텀업 방식으로 이제 한다고들 하는데 그냥 밑에서 콩나물 대가리 하나 이렇게 올라오는 요 바텀업이 아니라 요건 톡 치면 쓰러지니 그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쫙 같이 끌어올리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기업을 골라내는. 그래서 하여튼 어떤 기업의 전후방 밸류체인부터 경쟁 회사들부터 또 그 근처에 있는 뭐 다른 비슷한 회사들을 다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경제 전망을 아예 안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그 시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건설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건설 경기가 앞으로 뭐 2달 후에 좋아질지 3달 후에 좋아질지 이걸 맞추는 건 이제 불가능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인지 아닌지
앞으로 더 좋아질지 아닐지 하는 거는 감은 잡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금리라는 것도 내가 정확하게 뭐 6개월 후에 금리를 정부가 뭐 얼마나 올릴 건지 이거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네. 지금 금리가 어느 정도 바닥이라서 이제 내려가기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앞으로는 더 높아 보인다는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짐작해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도 이제 사실은 함께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데 그게 당연한 거라고. 그렇죠. 뭐 자동차 하나 살 때도 뭐 몇 날 며칠 고민하고 가격 비교하고 하는데 의외로 또 주식 너무 이제 쉽게 사시고 진짜 많이들 하시는 착각이 나 증권사 리포트 봤다고 그래서 공부 많이 했다고 하시는 거는 진짜 이제 막 출발선에 서신 거라고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하나 더 좀 마지막으로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네. 사실은 공부는 투자에서 성공하는데 한 30% 정도의 역할밖에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머지 70%가 뭐냐 하면 기다리는 겁니다. 엉덩이. 네, 엉덩이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기업은 정말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너무 싸다라고 생각해서 좋은 기업을 잘 찾아서 투자를 했는데 그 기다리는 거를 못해서 그게 제일 힘들죠. 네, 한 5개월 기다렸는데 예를 들면 이제 작년 그 시멘트 회사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시멘트 회사가 그 뭐 5월 달부터 계속 주가가 흘러내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5월 달에 만약에 시멘트 회사를 투자했던 분이라면 지쳐서 결국은 팔게 되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때 시멘트 회사 말고 미국에 있는 뭐 성장주들이나 또는 뭐 2차 전지라든지 계속 날아가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은 막 올라가는데 시멘트 회사는 올라가기는커녕 계속 떨어지니까 결국은 못 버티고 팔게 되는 거죠. 내가 그때 안 팔고 버틸 수 있으려면 내가 이 기업을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네. 이 기업이 앞으로 좋아질 거를 내가 하여튼 뭐 사람인 이상 또 세상 일은 한 치 앞도 모르니까 뭐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는 걸 내가 정말 확실히 알고 있어야 그 시기를 버텨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2, 3년 후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주가는 빠질 수가 있다. 그 시기를 내가 버텨낼 수 있어야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30이면 그 기간을 버티는 게 사실은 수익의 한 70%를 담당한다고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어렵죠. 네. 아까 점심 먹으면서 저희 PD 후배랑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제일 못했던 게 그거였더라고요. 지나와서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느끼고 어떤 분들은 그런 조언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진짜 100%, 200%의 수익을 한 번씩을 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게 1년을 기다려서든 2년을 기다려서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 3개월, 5개월 기다리는 거는 일도 아닌 일이 된다.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 대가들이 이제 조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버핏이 50%의 손실을 내가 견뎌낼 수 없으면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가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은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하여튼 열심히 공부하는 거는 이제 할 수 있지만 기다리는 거 이거는 오히려 공부하는 것보다 더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채원 의장님은 이를 악물고 버틴다. 그럴 때 오히려 책을 더 많이 본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고, 그래서 가치 투자 이제 대가가 되신 분들은 또 그런 것도 다 이제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터득을 하신 거고. 네. 근데 이제 그러려면 사실은 비교를 안 해야 되거든요. 비교. 네. 남들은 막 네이버 투자하고 뭐 아마존 투자하고 해가지고 수익이 막 100% 나는데 나는 주가가 빠지면 내 투자가 틀렸나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는 내 페이스대로 가는 거지 자꾸 그 아마존 투자하는 사람들하고 수익률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내 페이스를 못 지키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제일 괴로운 것 같아요. 네. 진짜 인간은 타인의 시선에서 지옥을 경험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주식시장 그게 매일 보이잖아요.
아니 저 2차 전지 관련주 도대체 언제 쉬는 건지 계속 날아가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지 막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고, 야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면은 진짜 그게 해탈의 영역이 네, 되겠네요. 네. 아까 이제 제가 요걸 보여드린 이유가 네. 대가들의 수익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리고 릭게린 사례에서 보셨듯이 뭐 200%씩 2년 동안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못하면 오히려 뭐 그보다 더 낮은 수익을 올린 사람보다 이제 결국은 못하시죠. 시장에서 퇴출이 되더라.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고 하여튼 이제 내 페이스대로 조그만 수익을 계속 챙겨 나가는 게 네. 가장 중요하다. 오늘 아주 중요하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또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하신 지 한 1, 2년 되신 분들은 이때쯤부터 흔들리거나 시장을 떠나거나 자만심에 가득 차거나 약간 그러기 되게 좋은 시절이거든요. 저 운전 배울 때도 그랬어요. 운전할 때 이제 땀이 안 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는데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거다. 그때가 사고 제일 나기 쉽다. 겪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에서도 그런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이현 투자자문의 박성진 대표님 통해서 진짜 긴 시간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예. 뭐 다른 투자 대가들의 얘기를 제가 그냥 한 번 더 반복한 그래도 거라서요. 또 체득하신 분에게 또 전해 들어서 너무나 의미가 있었고요. 감사합니다. 종종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언제든지 찾길 건너오십시오. 오늘 저기 Y스트릿이 입주해 있는 이 여의도 건물에서 한 70m 정도 떨어져 계신 이현 투자자문의 박성진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